下半年，特别是在冬至前后，也就是连续到明年的春季，要有瘟疫发生。안녕하세요. 이박사입니다. 베이징의 상황이 지금 많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미 몇 개의 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 나왔다는 소식이 있고, 베이징시 서기의 아들이 감염이 돼서 그 가족이 전부 자가격리가 돼 있다는 소문도 있고, 공산당 중앙의 선전부의 차관급 인사가 감염이 돼서 또 난리가 났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10일 시진핑 주석이 마스크를 하고 베이징의 거리를 시찰한 그 이후로 미디어에서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지난 23일에 중국 공산당에서 전무후무한 대규모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과 그에 이은 경제 사회적인 대처를 하기 위한 회의였는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의 참석을 필두로 해서 정치국 위원 전원, 서기처 서기 전원, 국무원 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 구성원 전원이 참석을 한 것입니다. 각 국가기관 및 정부 부처, 거기에 각종 인민단체 여기서 참석을 했고,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도 단 이상의 단위가 참석을 했습니다. 지방정부도 참석을 해서 성급, 시급, 현급에 이르기까지 다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사람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모두 같은 공간에 참여하진 못하고 화상회의, 인터넷회의 등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인류 역사상 최대 인력이 동시 참석한 회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17만 4천 명이라고 하니까 말이죠. 이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수일 전에 초스라는 공산당계 잡지에 게재되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중복된 발언을 했을까라고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했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번 회의에 있었던 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겠는데, 먼저 시진핑 주석이 한 발언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하기를 1월 7일에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전염병 상황에 대해서 예방 및 통제를 요청했다.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내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했다 라는 취지에서 한 발언인데, 1월 7일이라는 날짜가 나오면서 해외 언론과 중화권 매체들은 중국의 인민들은 1월 20일이 돼서야 비로소 코로나 발발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당신은 이미 1월 7일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냐, 그럼 당신 도대체 뭐 한 거냐라고 오히려 공격의 재료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시진핑 주석은 연이어서 1월 20일에는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발행했다. 새해 첫날에는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업무를 재검토도 했고, 재배치도 했고, 동원하기 위한 총회를 주재하기도 했고, 중앙전염병 대응 영도소조도 결성을 했고, 중앙에 단을 파견해서 공동 예방 및 통제 메커니즘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 3차 회의와 정치국의 1차 회의를 주재해서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업무를 연구하고 업무를 재개하도록 했다. 2월 10일에는 베이징에 가서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조사하고 지도했다. 2월 10일에 있었던 베이징 거리 시찰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발언 내용은 상당히 구질구질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회적 의미가 없고, 모두 나 안 놀았어요, 나도 열심히 일했어요 라는 그런 취지의 자기 개인에 대한 변명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아마도 도대체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시진핑 주석은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보이지 않는 여론의 압박을 느껴서 변명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시진핑 주석을 향해서 손가락을 내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나서 시진핑 주석은 최근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해 왔는지를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중간중간에 시진핑 그룹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부분이 언뜻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시기적절한 전략을 수립했다. 두 번째, 우한과 후베이에서 전염병 예방에 대한 통일된 명령을 강화했다. 세 번째, 다른 지역의 예방 및 통제 업무를 조정을 했다. 네 번째, 의료용품 및 생활용품을 위한 비상용품 공급 계획을 강화했다. 다섯 번째, 사회적 안정을 유지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안정이 무슨 뜻일까요? 여섯 번째, 홍보 및 교육 및 여론 지도를 강화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언론에 대한 공작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 국제사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일곱 가지를 보면 실무적인 조치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지방정부 또 아랫사람들한테 잘해라 이렇게 명령과 지시를 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리고 이번 회의는 최근에 있었던 모든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 혼자 단상에 앉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도부가 다 단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이죠. 어쩐지 시진핑 주석이 집단 지도 체계의 그림을 연출함으로써 자신이 좀 묻혀가려는 듯한 의지하려는 듯한 그런 인상도 저는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공산당은 어째서 이런 전무후무한 대규모의 회의를 열게 된 것일까요?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직접적인 원인도 있지만 지금 중국 경제가 위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제 붕괴 현상을 살펴보면 첫 번째, 민간 가구 경제의 붕괴 조짐이 있고요. 둘째, 서비스 산업의 붕괴 조짐이 있고, 세 번째, 민간 기업들이 지금 도산하려는 징후가 강하고, 네 번째, 국유 기업이 붕괴하기 시작을 했고, 다섯 번째, 부동산도 붕괴할 조짐이 뚜렷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 가구 경제의 붕괴 조짐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우한에 갇혀있는 가구 중에 유튜버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집의 일상을 유튜브 송출을 하고 있는데 그 한 장면을 보시면 뚜렷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셨듯이 많은 가구들이, 많은 소시민들이 출근을 하지 못해서 급여가 없고 급여가 없으니 은행 대출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일부 저소득층은 먹고 살 음식을 살 수 있는 돈도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 산업 붕괴 조짐을 보죠. 블룸버그는 2월 23일 보도에서 중국 최대 자동차 판매 업체 중에 하나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 업체는 독일의 고급차를 파는 그런 업체인데 전국에 100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 3개월 후면은 수십억 위안의 은행 융자금 상환이 도래하는데 만일 상환 연장이 안 되면은 결국 도산할 것이고 만여 명에 달하는 종업원들도 직업을 잃을 것이라고 합니다. 블룸버그는 또 상하이에 있는 7층짜리 쇼핑몰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 쇼핑몰에 입주한 점포들은 꽤나 고급 점포들인데 임대료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이 마구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점포는 150객실의 호텔의 주인인데도 돈이 없어서 어떻게 임대료 좀 면제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유흥업은 말할 것도 없죠. 마사지샵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에 100개가 넘는 커다란 가라오케를 가지고 있는 메이KTV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오너인 오하이는 자기 은행 통장 잔고를 공개하면서 이제 2달 버틸 수 있는 돈밖에 없다고 비명을 공개적으로 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업 서비스업 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상당수의 민간 기업들이 붕괴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베이징에 있는 한 애널리스트는 만일에 일사분기 내에 바이러스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하면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할 것이 예상이 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은 중국 중소기업협회에서 조사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보실 수 있듯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1, 2개월 정도 이 상황이 계속되면 캐시아웃이 돼서 도산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의 붕괴는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중국 경제의 60%가 민간 기업이 지탱하고 있고 특히 일자리의 80%는 민간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고질적인 문제지만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 자금은 대부분 이들 민간 기업들에게는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공산은행이 주거래 은행인 중소기업 중에 5% 정도만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95%는 지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이므로 대부분의 민간 기업에게 있어서는 정책 자금은 전부 남의 얘기인 것이죠. 이 현상은 중국 기업들이 발행하고 있는 채권 양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의 채권 발행이 대폭 줄었는데 2월달 들어서 마구 꺾어졌죠. 이거는 돈이 많아서 돈이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채권 발행을 하려고 해도 할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받아주질 않는 거죠, 채권을. 그리고 사회주의 체계의 철옹성으로 여겨졌던 국유기업까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3천억 위안을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상징적인 기업 베이다팡정, 이 베이다팡정이 파산하게 된 것입니다. 3천억 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51조 6천억 정도 되는
규모죠. 이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메이다팡정은 중국 최대 명문대학인 베이징 대학이 설립한 국유기업입니다. 또 중국 최초의 IT 기업이고 첨단 과학기술 회사입니다. 산하에 6개 상장사를 거느리고 있죠. 그런데 이 메이다팡정에 대해 베이징은행이 조정을 요구해온 것입니다. 이 메이다팡정은 80년대에 이미 독자적인 DTP 솔루션을 만들어서 당시에 타이완의 렌허바오라든가 일본에까지 진출을 해서 판매를 함으로써 중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상징적인 심볼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북대방정이 지난 주말까지 20억 위안의 상환을 앞두고 있었는데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주거래 은행인 베이징은행이 법원에 조정 신청을 낸 것입니다. 이게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닙니다. 작년 12월 초까지 융자금의 상환을 상당 금액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었고 이번에도 채권을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행이 나선 것이죠. 메이다팡정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민족기업이거니와 중국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 베이징 대학 출신입니다. 칭화대학과 함께 중국에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해낸 양대 산맥이죠. 게다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이 메이다팡정은 민족 자존심의 심볼이기도 합니다. 이 메이다팡정이 상하이 청산소에서 절차에 들어갔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메이다팡정이 지고 있는 채무는 200억 위안 정도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3조 4천억 규모인데 이 정도 규모라면 중국 정부가 살릴 의지만 있다면 살릴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여드리는 표에서 보듯이 2018년도 기준으로 볼 때 메이다팡정의 자산은 순자산은 655억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11조 2,600억 원이죠. 그러면 순자산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융자를 받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왜 메이다팡정이 무너지도록 방관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일 메이다팡정의 채권이 모두 위안화 채권이었다면 어떻게든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이다팡정은 대량의 달러 외채 채무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갚을 길이 없었고 이것을 중국 정부가 도울 길이 없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수차례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중국 경제의 모든 문제는 과다한 부채, 기업이든 가구든 정부든 과다한 부채, 그리고 그 부채를 유지해주고 있는 외환 보유고로 집약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의 대규모 외환 부채를 해결해줄 능력이 현재 없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로 당연하게 부동산의 붕괴 조짐이 나타나죠. 이미 기축주택의 가격은 하강세인데다가 실업의 증대와 민간 가구 경제의 붕괴는 곧바로 부동산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죠. 이미 대부분의 대형 부동산 업체들은 외국 자본을 많이 끌어다 썼기 때문에 외채 상환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메이다팡정과 같은 상징적 국유기업의 외채를 갚아주지 못하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기업의 외채를 갚아줄 리가 없습니다. 결국 중국 부동산 업체 중에 랭킹 3위인 헝다는 전국에 있는 자신들의 부동산을 현재 가격에서 25%를 할인해준다고 2월 내로 구매를 하면 25%, 3월부터는 23% 깎아주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극약 처방을 낸 거죠. 그렇지만 투자 심리가 얼어붙을 대로 얼어있는 시장이 과연 사줄지는 의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중국 경제는 총체적인 위기를 알리는 시그널들이 난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제적 위기는 시진핑 주석 그룹의 위기로 직결이 되고 있어 보입니다. 민간 가구 경제가 나빠지는 것은 그동안 대중적 인기를 받았던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입지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민간 경제를 지원해야 된다고 소리쳐왔던 그룹 리커창 총리라든가 후춘하라든가 이런 비시진핑 그룹의 목소리가 그동안 무시되어 왔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시진핑 그룹의 입장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부동산이 망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이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의 몰락은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금융권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에 대해서 반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실제로 여기저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반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규모가 큰 국유기업들은 외채인 달러를 갚을 길이 없고 중소규모의 민간기업은 매출이 격감돼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고 그래서 제대로 봉급을 받지 못하는 민간 가구는 대출금을 받지 못하고 먹을 식료품 사기도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총체적 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대책의 기본적인 방법은 딱 하나예요. 더 많은 위안화를 찍어내서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중국 주식시장의 폭락을 궤도에 다시 올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식은 외환 위기를 더 어렵게 만들 공산이 크죠. 위안화의 대량
공급은 위안화의 통합 팽창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위안화를 절하하게 만들 것이고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위안화 절하에 따라 자본 철수가 가속화될 것이라서 중국 정부의 달러 보유고 유지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번 대규모 회의는 코너에 몰린 시진핑 그룹이 기타 파벌과 타협을 해서 전당, 전관 이들의 복종을 다시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진핑 주석은 이 회의에서 목전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과제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후베이와 우한의 바이러스 전쟁에서 단호하게 투쟁해야 한다. 둘째, 베이징의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셋째, 과학적으로 의료 이력과 중요한 자료를 배포해야 한다. 넷째, 과학 연구 및 개발 속도를 제고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 및 지역 협력을 확대해야 된다. 여섯째, 뉴스 및 여론 활동의 효과를 향상시켜야 한다. 일곱째, 사회적 안정을 효과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말들을 보면 현재 중국 공산당의 고민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7개의 당면 과제입니까? 이 7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해서 후베이와 우한의 상황이 여의치 않고 베이징의 지금 바이러스 발발 사태가 심상치가 않고 의료 정보는 공유되지가 않고 치료 방법 개발은 잘 안 되고 국제 협력도 잘 안 되고 여론은 악화되고 사회는 불안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진핑 주석은 어떻게 사회 경제를 정상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가 구역화, 등급화, 작업 및 생산의 정확한 재개를 구현하라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지역, 바이러스가 없는 지역, 바이러스가 적은 지역을 등급화하고 구역화해서 괜찮은 지역에서는 빨리 나가서 일하라는 겁니다. 둘째, 마크로 정책 조정을 강화한다. 이것은 경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셋째, 고용 안정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화한다. 넷째, 빈곤 퇴치 단계를 단호하게 완료한다. 다섯째, 일과 생산 재개를 장려한다. 여섯째, 범농업 생산을 잘 해야 된다. 일곱째,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호해야 된다. 여덟째, 대외무역 그리고 외국 자본의 투자를 안정화시켜야 한다. 저는 이 8가지를 말하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막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희망하는 결과를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그룹이 정부 관료층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요구만 하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없는 거죠. 이 회의를 보고 중화권 매체에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 좀 피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재미있게 본 화교권 매체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번 회의의 내용을 해석을 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면적인 통제에 실패를 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 해석을 했다는 것이고요. 둘째, 대부분의 정당위원회와 정부는 전면적으로 이번 바이러스 전쟁에서 지친 분위기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사고방식 및 아주 느슨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지방정부는 표면적으로만 중앙정부의 말에 끄떡끄떡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후베이, 특히 우한시의 경우 전염병 상황이 지금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정보 차단 및 사회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차례 사회적 안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불만을 토로하고 다니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과 공안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많은 공안과 군 병력들이 감염돼서 희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현재 코로나스 아웃브레이크의 초기 단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만일 베이징의 전염병이 창궐할 경우에는 중국의 입장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중시하고 대응해야 되는 큰 사건이다. 그리고 자꾸 대외협력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동안 중국이 많은 돈을 써서 해외에 여러 가지 커넥션을 만들어놨으니 이것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위기의 순간에 있는 중국의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체계 안정을 지원하라.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명확한 일이지만 여론과 미디어를 굳게 장악해서 중국 공산당의 안정에 불리한 모든 뉴스를 차단하라. 이런 뜻이라고도 해석을 했고요. 7번째로는 전시 및 비상체계니까 일정 한도를 뛰어넘는 그런 수단도 발동을 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중국 공산당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발발 가능한 모든 소요 사태와 반항을 무너뜨리든 8번째로 아마도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고 또 장기적이 될 가능성이 또 기업이 다시 운영하기가 어려워지고 실업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의 기본 생계 보장이 어렵고 무역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무역이나 외국 자본 유치의 기초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라는 것이 이러한 해석도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크게는 중국 공산당, 작게는 시진핑 그룹이 코너에 몰려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작금의 사태를 둘러싸고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서는 많은 의견 충돌 내지는 의견 교환이 있었고 결국은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합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느냐면 현재 시진핑 그룹의 권력을 그리고 리더십을 인정해 주되 지금까지 시진핑 그룹이 해온 대처는 효과를 못 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리커창 총리를 중심으로 한 팀을 구성해서 그쪽에 맡기는데 시진핑 그룹이 동의하는 것 이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상을 독차지하고 앉아 있었던 시진핑 주석이 이제 집단 지도 체계의 모습을 연출하고 그리고 이번 회의는 실질적으로 리커창 총리가 주재를 한 것이라. 그래서 17만 명이 넘는 관료, 당뇨, 조직원, 군, 공안 모든 구성원을 불러일으켜서 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시진핑 그룹 입장에서는 나의 권력에 도전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지금 반항의 기미가 보이는 각 조직에게 직접 전달을 하면서 나의 권력을 이렇게 다른 파벌도 다 지지하고 있어.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고 리커창 총리 및 기타 파벌 입장에서는 자 이제 실무 책임이 시진핑 그룹에서 이쪽으로 이제 왔어. 여러분들 이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고 같이 상의할 수 있으니까 이제 협조해. 같이 이 상황을 해결하자. 이제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칫 반항, 심하면 예측 불가능한 소요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현재의 상태를 위안하고 마음을 달래고자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반면 이런 중국의 상황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보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고 외환 부족이 계속 심화가 되면 이제 곧 우량 자산들이 대량으로 헐값으로 이제 시장에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한껏 올라간 달러의 가치를 무기로 삼아서 대량으로 중국의 헐값 우량 자산들을 매각하려고 사냥감을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저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저 같은 사람은 자본주의 체계 하에 있더라도 돈이 없기 때문에 뭐 득을 볼 일이 없고 사회주의 체계 안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득 볼 일도 없고 그저 고생할 일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6주차에 들어가는 자가격리 생활에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과연 진정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위하고 지지하는 그런 체계라는 것은 어떤 체계인가? 저는 혼자 자문자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히려 혁명으로부터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혁명의 시대가 많이 지나가고 혁명이란 것은 뭔가 부서뜨려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뭔지 혁명을 통해 깨트려야 되는 게 뭔지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고 복잡한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